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더러운 인도네시아는 쫓겨났다. 2. 브리티시 쇼크 성명. 3. 일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모두가 기다리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 시제기에 붙어있던 인도네시아의 국기가 마침내 사라진 것입니다. 요 근래 한국 방산의 빛나는 성과를 관계자들이 자축하는 자리에 전시되어 있던 KF-21 시제 5호기의 사진이 유출됐는데 다른 시제기들은 인니 국기가 붙어있는 자리에 5호기는 그냥 흰 페인트만 칠해져 있었는데요. 국내에서는 눈에 가시 같던 인니 국기가 떨어져서 비로소 KF-21의 디자인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하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상대로 간만 보던 자신들의 행적은 잊어버리고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며 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니와 분납금 스케줄을 조정하는 등 양국의 사업은 어떻게든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는데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니 국기가 없는 KF-21의 사진이 유출된 행사의 정체는 최근 경남 사천 카이 조립 공장 현장에서 열린 방산 수출 전략회의였습니다. 올해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린 만큼 이 기회를 살려 국내 방위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와 방산업체 그리고 군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수출을 통해서 방위 산업의 규모와 입지를 늘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국산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의 최첨단 기술이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방산 분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성과를 낸 것을 자축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던 단상의 뒤에 당당하게 전시되어 있던 KF-21의 시즈 5호기가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시즈 1호기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부터 모국민들이 자랑스러움과 감동에 빠지는 것을 꾸준히 방해해왔던 그 작은 오점 하나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종석 바로 밑에 태극기와 함께 붙어있는 것이 늘 내키지 않았던 바로 그것. 인도네시아에 국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시제기라면 인니의 국기가 있었을 자리에는 흰색 페인트만이 덧발라져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인니의 국기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을 본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동안 인니가 KF-21로 얼마나 속을 썩여왔는지 알 수 있는 방증이었죠. 기존에 공개된 시제기 형상 목록에 비춰봤을 때 수직 꼬리 날개에 위장 도색이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었던 시제기는 5호기이니 거의 확실한데요. 만약 인니가 분납금을 전부 내고 시제기를 받아가게 된다면 그때 인니에 인도될 분량이 바로 이 시제 5호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속이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인니는 한국의 갑작스런 태세 전환에 적잖이 당황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한국에서 이 방산 수출 전략회의가 진행되던 바로 그 시간에 캄보디아에서는 국방장관끼리 훈훈한 담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캄보디아 시엠레아프에서는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가 열려 아세안 소속 국가들의 국방장관들이 한데 모여 회담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방위 산업 협력이 양국 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했는데요. 연합훈련 참여, 대테러 협력, KF-21 개발 사업 등에서 더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워 수비안토 역시 인도네시아는 한국과의 국방 방산 협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KF-21 전투기 사업도 양국 정상회담에서 확인한 것처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이런 점잖고 훈훈한 대화를 하고 반갑게 악수까지 하고 나왔는데 같은 시간에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이 인도네시아 국기가 제거된 KF-21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번 그랬듯이 똑같은 입장만 견지하며 찔끔찔끔 내는 분납금으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려던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강하게 나오는 한국의 태도에 적잖이 혼미했을 텐데요. 한국이 단순히 좋게 말로만 이런 의사를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이 측이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납입 일정을 구체화할 것까지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스케줄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분담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이상의 협력은 없다고 통보한 것과 같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카이는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의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 관한 계약을 손질해 인도네시아의 연도별 분담금 납부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1월 실무 협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분담금 총액을 1조 6천억여 원으로 확정했고 이를 앞으로 언제 얼마씩 이행할지 등을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담는 방향으로 카이가 후속 협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카이는 가능하다면 내년까지는 후속 협의의 결론을 내야 사업이 한층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담금 체납 문제가 2에서 3년 후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에 분담금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기술 이전, 시제기 등을 제공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제기에서 인니의 국기를 지운 것도 이 납부 스케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이미 만들어둔 시제기라도 절대 넘겨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의 경고 차원 퍼포먼스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양국의 기싸움이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쓸데없이 간을 보면서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인도네시아가 차라리 분납금을 낼 돈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해도 참작할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과 일단 도장을 찍어놓고는 마땅히 납부했어야 할 돈을 다른 사업으로 빙빙 돌렸습니다. T50 수출의 인연으로 KF21 사업에도 흔쾌히 인리를 받아줬던 한국은 이가 갈릴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최초로 만든 국산 전투기의 첫 손님으로 인리를 크게 환영해줬는데 인리는 한국을 돈 좀 늦게 갚아도 되는 상대 정도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리의 만행은 나열할수록 열받는 내용들 뿐인데요. 일단 이유 불문 분담금을 깎아주고 남은 분담금도 현물로 내게 해달라는 날강도 같은 요구를 대놓고 하는가 하면 그 직후 프랑스를 찾아가 KF21의 경쟁 기종인 라파를 48대나 구매하겠다는 뜻을 밝혀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부터 중고 유로파이터도 인수받겠다고 하더니 보잉과도 접촉해 F-15EX를 무려 16조 어치나 계약했습니다. 보잉도 바보는 아니라서 인리가 한국에 하던 짓을 봐왔기 때문에 인리의 대금 지불 능력을 의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인리의 지불 플랜에 동의해 연내 세부 사항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하죠. 얼마 전에는 아예 자기들이 직접 전투기를 만들겠다며 어설픈 목업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원천 기술 관련해서도 미국과 라이센스 관계가 얽혀있는 기술을 아무튼 내놓으라며 생떼를 써서 남이야 동맹국과 관계가 어그러지든 말든 핵심 기술은 받아가겠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공작에다 인리가 쓴 돈만 한국에 납부했어도 인리 파일럿들은 이미 KF21 시제기를 본토 영공에서 날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인리는 일선을 넘기 직전이고 한국은 슬슬 이런 자들과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한국은 분담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제기 인도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는데 인리는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먹혀들지도 않을 수작을 부리고 있죠. 인리가 이런 행동을 아무리 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광선 전 KFX 사업단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투자금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개발 완료 후 제공하기로 예정된 기술 자료는 줄 수가 없다. 제공이 약속된 시제 5호기도 가져가지 못한다. 미납금을 주지 않았을 때 인도네시아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지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받는 오지트 수준 실습과 그 수준의 경력일 뿐이고 투자금을 인도네시아가 납부하더라도 핵심 기술은 이전이 안 된다고 이미 양국 간 협의가 되어 있다. T50을 개발하기 전에도 한국은 이미 300대에 달하는 전투기 조립을 라이센스로 해본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키드 마틴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T50을 개발해야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40명의 엔지니어를 파견해서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만 가지고 스스로 개발할 능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인도네시아의 현재 행동들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무익한 행동을 계속하는 이유가 일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권력 암투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서로 다른 파벌 출신인 둘이 KF-21 사업에 대해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건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경우 KF-21을 업적으로 남겨두고는 싶지만 가능한 한 투자는 적게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깎고 현물로 분담하겠다, 이전 기술을 추가해달라 등의 요구를 해온 것이죠. 한편 프라보어 수비안토 국방장관의 경우 대통령 파벌이 업적을 남기는 것 자체를 방해하려는 생각입니다. KF-21 도입 사업을 파토내고 다른 기체 수입을 진행해서 대통령 파벌보다 국방력 향상에 더 기여했다는 평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사실 이들의 권력 암투가 어찌 되던 간에 한국이 그 피해를 뒤집어 써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은 이런 불량한 손님이라도 한고 가려는 아량을 펼치려 했지만 이제 더는 참아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가 이번에 유출된 사진대로 멀쩡히 있던 국기가 파여나간 것입니다. 인니가 이 이상 강짜를 부린다면 시제기는커녕 한국 밥만 축내던 기술자 몇 명 말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깨 너머로도 기술은 못 배워간 이들을 데리고 그 어설픈 모급 전투기나 다시 만져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한국은 잃을 것이 없으니 팔짱이나 끼고 어디 얼마나 애쓰는지 구경이나 하면 되는 일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방산무기의 수요가 높은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과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중동의 분쟁 지역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까지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국방 예산을 사상 최대치로 끌어올리며 방위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중인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자신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최근엔 국제유가가 폭등해 러시아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주장한 가격선은 배럴당 40에서 60달러로 현재 국제유가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국력을 소진시켜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며 국방 예산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선 우크라이나 상황을 빌미로 삼아 그동안 GDP의 1%로 설정되어 있던 국방비를 2%로 올리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높아진 국방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예산까지 특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22 랩터마저 5세대 스텔스인 마당에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핵심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성능 조작과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의 계획대로 가다간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조 단위로 높아져 총리가 바뀐 영국에선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공중분해 되어버린 상황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사업은 대형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살아생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여 해외 방위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정책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하던 2014년 당시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방위 장비로 이름만 바꿔 무기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생산하던 무기는 수출 물량이 없고 100% 내수용으로 생산되었기에
한 개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이라도 뛰어나면 비싸도 괜찮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F2 전투기는 미국 F-16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복제기 형식으로 성능도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배치 당시 가격은 F-22가 1,800억 원 가량이었으며 일본의 F2는 1,600억 원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을 합하면 F-22는 한 대당 4,300억 원, 일본의 F2는 한 대당 4,0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일본이 베껴서 만든 F-16의 개량형 버전인 바이퍼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더 비싸고 성능도 안 좋은 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을 많이 한다면 한 대당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 방위 산업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F2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항공기 연구 개발 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체 고마스는 얼마 전 환경 기준에 맞춘 엔진 개발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해 단가가 올라갔고 높아진 단가는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시켜 일본의 방위 산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며 기체 연구개발과 양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배시스템이 주도하고 엔진 개발은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만 사용했던 기체를 영국은 물론 유럽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대당 단가와 유지관리 비용이 내려가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전투기 개발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본과의 전투기 연구 개발을 밀어붙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프로젝트는 빠르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월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여기엔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일본제강이 24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제강 측이 검사 데이터를 거짓으로 기재해 1998년부터 최소 24년 동안 기준 미달의 철강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제강의 데이터 조작에 우려되는 부분은 원전과 같은 산업시설도 문제지만 군사장비와 시설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는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제품에도 사용되었고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첨단 무기들이 설계 수명이나 한계 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고장나거나 불량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영국에서 생산과 제조를 맡은 일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투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문제도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미 실각해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일본과의 전투기 협력을 반대한 영국 의회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허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자체적인 방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전투기와 같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미국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전투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F-35를 비싸게 팔고 있지만 성능은 확실하며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적성국들에겐 F-35에 대항할 만한 장비가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전투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폐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한 일본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들은 수출 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까지 군사무기가 수출이 불가능해 상당수 실내 전자장비나 시스템 언어 등 일본 자국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쓰는 군사장비라면 괜찮지만 일본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방권 표준 무기에 익숙해진 유럽 시장에 일본산 군사무기를 수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서 한국 군사무기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표준격의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은 다양한 장비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현지에선 K9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은 한국산 T-50 계열 훈련기와 앞두고 있는 KF-21의 포지션은 미국산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앞세워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35의 최첨단 성능 때문에 미국의 최후 방국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